네,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이 내란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내란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 내란일까요? 이 지금 내란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의 경우 이 올가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 행위가 내란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랑 많이 다른 거죠. 지금 반중 영어권 유튜버들은 한국에서 이 계엄이 난 것은 중국 간첩에 시달리다 못해서 튀어나온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반중 유튜버들, 상당히 그 유명한 유튜버들 사이에 영어권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쟤들이 완전히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스텝이 꼬였냐? 아니 무슨 장난이냐 계엄이. 이 계엄 가지고 그렇게 칼 함부로 휘둘렀으니까 당신은 좀 탄핵을 받아야겠다. 탄핵이라는 차원하고 그게 내란이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과 내란을 마구 자기들 딴에는 쌍칼잡이로 쌍칼을 잡고 휘두르다가 자해소동을 하고 있고 스텝이 왕창 꼬인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반 형사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날 경우에 국가가 배상을 합니다. 통상 변호사비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불구속인 경우에. 제가 2020년에 사전투표제를 비판했다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일반적 제목은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조직을 좀 짜고 그 대량으로 수만 권의 그 소책자를 만들어 뿌리고 또 샌드위치맨 패널이죠. 패널 시위를 주도를 하고 수천 명을 그래가지고 조직적 선거범죄 선동죄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2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가 확정이 됐죠. 고등법원에 보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 앞섰던 중앙법원에 보면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이제 공지한다. 뭐 그거예요. 무죄다. 그런데 또 한 건 아직도 4년짜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될 때 중국 입국자 막으라고 소규모 야외 연설이에요. 한 30명, 50명. 그런데 박원순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열심히 파헤치고 트럼프 진영 사람들도 잘 만나고 다니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해주고 있는데 문득 이 사전투표제 무죄 선고받은 것을 배상 청구해서 박주현 변호사랑 좀 나눠서 쓸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생한 사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일반 형사사건은 무죄가 날 경우 이렇듯 국가가 피고에게 돈으로 물어주면 됩니다. 근데 내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내란 기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무죄가 나면 뭐 변호사비 플러스 알파로 돈만 물어주면 끝나나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수갑 채웠던 경찰관 및 검사는 이 내란이 무죄가 나는 경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중 8구 이들이 내란죄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누구랑 공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거야. 고백해. 그러면 정상을 잠작할 테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가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죄가 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뭐 형사나 이 검사 같으면 윤석열 사냥하기에 이렇게 미쳐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 만약에 사건이 배당되면 옷을 벗고 나가서 뭐 그냥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혹은 암이 걸렸다 이런 가짜 진단서를 하나 혼자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장기 휴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겁 없이 완전히 눈알 돌아간 사냥개들처럼 지금 날뛰고 있는 걸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지요. 여기서 잠시 먼저 세뇌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내란 올가미에 몰빵하는 검, 경, 공수처를 보면 저 나이 먹고 저 지위에 이르도록 정말 아무 지혜도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배울 게 있거든요. 그 사냥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이 끝나기 전에는 형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문에 언급된 탄핵 사유가 형사적으로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이거는 언급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죄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걸린 형사 올가미는 대표적으로 한 두 종류죠.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 선수에게 말을 타게 해주었다. 뭐 이게 뭐 이심전심성 뇌물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등 대기업이 스포츠문화진흥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같은 죄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내란 올가미에 비하면 정말 사소할 정도로 가벼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그런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이 형사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했어요. 제 기억에 앞당길 수가 없었다고요.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게 그 정도로 그 무게가 있는 자리예요. 그냥 예. 근데 지금 이 자들은 보면은 예, 이제 살벌한 올가미죠. 내란 올가미인데 현직 대통령을 내란 올가미로 엮어 놓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탄핵 소추도 안 됐고 탄핵이 뭐 인용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아직 밟지도 않았고.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예, 성공하면 벼락출세고 실패하면 내란 역적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든지 검경 및 그 배후 세력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들이 함부로 그 기소장을 날리거나 내란죄를 박은 그 체포영장을 때리거나 이러기가 무지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그런들 그 이후의 과정도 단계마다 전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들도 감히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죄목의 체포 기소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재판 1심, 2심, 3심 모두 같은 처질 겁니다. 목숨 내놓은 중국 간첩이거나 혹은 눈알이 뒤집힌 정치 투기 사냥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거를 내란 죄목에 체포 기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은 워낙 유형이 다양하니까. 이제 탄핵을 선행해서 아직 탄핵 인용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3월 10일 이전 상태. 그때 이제 수갑을 채우고 싶어 할지 몰라요.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이후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예. 그 삼성동으로 대구로 가셨다가 자택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수감됐죠. 좀 지나서. 저는 미리 이제 박 대통령이 수감돼 오실 그 서울구치소가 과연 환경이 괜찮은가. 저는 미리 들어가 있었고 3월 10일부터. 근데 이 과정도 마뜩치가 않아요. 왜냐? 탄핵 과정이라는 게 양쪽 얘기가 다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할 때 발표했던 그 소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계엄을 때리냐. 이 종중국회의 독재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왜 이 초단기 6시간 계엄이 자구적 경고조치였냐.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쩌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드러날지 몰라요. 게다가 탄핵을 하려면 이게 이제 지금 6명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가 이제 그 3명을 충원을 안 해줬잖아요. 거부를 해왔죠. 그러니까 당장 3명 충원해야 돼. 6명 가지고는 대통령 탄핵 그 정원도 안 차 있는데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탄핵 그 심리 과정이 길어지면 내년 4월에 2명이 더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다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탄핵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처럼 그렇게 촉박하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선거일이 늦어지면 이재명은 감옥 갈 가능성이 크죠. 아니 대통령도 뭐 이게 그 탄핵 인용 전에 내란죄로 수갑을 채웠는데 이재명도 수갑 좀 차셔야겠네 이렇게 되죠. 잘하면은 뭐 발찌도 차죠. 발목에 채우는 수갑도 있을지 몰라요. 대통령이 손에만 찼으면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제일 깔끔하기는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내란 올가미를 이제 씌우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저들 입장에서는. 즉 탄핵 인용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내란 올가미라는 사법적 사냥을 하는 수순이죠. 이게 박 대통령 때의 수순이에요. 탄핵 인용 먼저 떨어지고 나서 구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수순을 밟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고 김이 빠져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옛날 미국과 달라요. 2017년 초의 미국과. 그래서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본격 작동할 틈새가 많아져요. 그래서 쟤들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원래는 탄핵이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형사를 갔었어야 돼. 그런데 둘을 섞어서 갖고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면 탈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서두를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죠. 그리고 쟤들은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옆으로 삐져나가서 한동훈 케이스를 보세요. 이 한동훈이가 만약에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업적을 확실하게 조명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무서운 우크라 전쟁에 따른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 개편, 세계 경제, 그다음에 탈중국에 따른 세계 경제 질서 개편, 이거를 비교적 큰 타격 안 받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 안보 통일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국방에서는. 이제 단지 아직도 이 세계가 참 다들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보십시오. 멀쩡한 나라 하나 없습니다. 예, 여전히 그 참 서민 중산층의 생활은 팍팍하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견디면서 우리 윤 정권을 밀어주십시오. 이러고서 총선 메시지를 날렸어야 돼. 그런데 한동훈의 총선 메시지는 뭐냐면, 저 윤석열 아니에요. 저 김건희 미워해요. 저 김건희 죽이고 싶어요. 이게 한동훈의 총선 메시지였잖아요. 만약에 전자 형태로 해서 총선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충심으로 행태를 보였었더라면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자리를 굳혔어요. 근데 조선일보의 사주를 받고 윤 대통령을 짓밟고 하루라도 빨리 당을 장악한다, 뭐 이런 그 헛꿈을 꾸고, 조선일보 출신을 무려 배지를 3명이나 채워주고, 또 조선일보 출신 이런 사람들로 당직자 요직을 주고, 뭐 이런 엉터리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고라지 됐죠. 그러니까 서두르면 망한다니까요. 서두르면 망해요. 근데 이 탄핵이란 이슈와 내란이라는 이슈를 섞어버려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이제 민주당부터 이제 검경 사냥개에 뭐 다 저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이게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스텝이 스스로 꼬인 거예요. 자, 이제 한동훈 얘기를 좀 더 하죠. 한동훈이 지금에 와서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면 천천히 말라 죽습니다. 우스갯거리가 되죠. 제가 말이야, 뭐 비대위 체제 들어가면은 자기 당대표 자리 떨어지니까 지금 탄핵 반대로 입장 선회했구나. 그렇게 해서 경멸당해요. 네. 그렇다고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힘이 바로 비대위 체제 들어가죠. 이제는 뭐 어차피 몰려서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작게는 뭐 한 10명, 뭐 많으면 한 20명쯤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타격 볼 거 없어. 선명하게 선 딱 긋고 비대위 체제 딱 가서 똘똘 뭉쳐서 가면 돼요. 참, 그 추경호 의원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딱 있네. 뭐 밖에서 모셔올 것도 없네. 추경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딱 좋네요. 네, 아주 컴팩트하게, 단촐하게. 한동훈은 탄핵에 이렇게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정치적으로는 죽은 목숨이에요. 영어로 말해드릴게요. 우리 한동훈 씨. You are politically dead man walking.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네. 또 다른 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제부터 2016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유공화 시민들의 각성과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2016년 12월 초에는 대구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1,500명 정도의 박사모 회원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탄핵소추 직후가 그랬어요. 주로 어디서 했냐면 동대문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서울역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1,500이 정도 되는 그 코아 세력이 그때는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모으기가 없어서 그때는 버스 타고 박사모 분들이 올라오셨어. 대구에서. 그래서 거기가 코아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탄핵 집회 규모가 커졌을 때도 역시 그 박사모 출신의 그 정광용 씨가 리드를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탄핵이 소추된 다음에야 이제 탄핵 인용이 임박해져 갈수록 이제 태극기 부대의 숫자가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막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단위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찰 발표 굉장히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요. 광화문 지금 그 문 있는 데서 이순신 동창까지 그냥 양쪽 차도랑 인도 다 모으면 뭐 쟤들은 촛불 흔들고 뭐 100만이 모였다. 그때 그런 개소리 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걸 경찰 한 15,000 정도로 봐요. 그게 맞아요. 그 군중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면적 대비. 경찰 발표 4만 명 얘기하거든. 근데 경찰이 지금 적대적이니까 한 5만, 6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의도에 모이는 저쪽 민주당 지지 쪽보다 탄핵 지지, 뭐 내란 올가미 지지 세력보다 한 2배쯤 많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게 탄핵 소추로 간 다음엔 이게
10만 단위로 뛴다는 거죠. 경찰 기준. 경찰 기준 20만쯤 되면은요. 20만, 30만 가면 그게 뭐냐면 광화문 30만쯤 가면 광화문 문에서부터 용산까지예요. 그러면 경찰 기준 한 30만, 25만, 30만 나올 겁니다. 그게. 무서운 숫자예요. 예, 무서운 숫자입니다. 지금 쟤들 그거 각오해야 돼. 촛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촛불은 지금 모이고 있는 2, 3만이 끼기야. 경찰 숫자 기준. 그러니까 쟤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뿐만 아니죠. 2017년 1월까지 이어진 오바마 정부는 친중이었어요. 오바마 정부 북한에 대한 전략이 뭐였어요? 참고 견디자가 북한 전략 아니에요. 그거를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라고 불렀죠. 오바마는 스스로 자기가 친중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가을까지 취했던 중국 활용 노선, 중국 접근 노선에 대해서 질겁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9년 가을에 전승절에 가서 천안문에서 시진핑 옆에서 사진 박았잖아. 그럼 미국은 질겁하지. 특히 오바마는 질겁하지. 야, 내가 지금 중국이랑 노는데 왜 네가 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친중한다고 너도 친중하냐? 이런 식이죠. 이것이 박근혜 탄핵의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힐러리 및 그 친위 세력은 박근혜 탄핵을 활용해서 문재인을 집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힐러리 홍위병이었던 뉴욕 연방검사 프립 바라라가 반기문의 형제와 조카를 기소했던 사건은 반기문 형제와 조카 당시의 미국 교포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압도적 대선 후보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주저앉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7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트럼프 정부에게 친중으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빅엿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집권은 힐러리의 트럼프를 향한 빅엿 투척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빅엿을 만들어서 지뢰를 만들어서 트럼프에 집어 던진 거라고 힐러리 여사께서. 대단한 여사지 뭐. 또한 2017년 초 트럼프 집권 초기에 트럼프는 반중이 아니었어요. 트럼프의 반중 노선은 2017년 12월 18일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에서 비로소 틀이 잡혀요. 여기에 바탕을 둬서 그 다음 달인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뭐 아주 작은 두 개의 분야인데 거기에 30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의 반중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2018년부터 1월부터. 그러니까 2017년에 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한반도 전략이 아직 뭐 전혀 가다듬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 뭐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때는. 게다가 트럼프 집권 초기에 한국에서 탄핵 인용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던 시기에 한국에서 이제 탄핵 인용으로 치닫던 시기에 국가안보보좌관 없다시피 했습니다. 30일 사이에 3명째 임명됐어요. 첫 번째는 마이클 플린, 두 번째는 키스 켈로그, 세 번째는 허버트 맥마스터, 이런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세요. 셋 다 군복 입은 장성 출신들이잖아. 이들은 모두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가들이 아니라 단순 우직한 군인들입니다. 치밀한 한반도 전략을 짜고 그에 맞추어 탄핵 광풍에 맞서는 약간의 공작성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의 취임 직후 국무장관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렉스 틸러슨입니다. 토목공학 전공했었고요. 대학에서는. 평생 엑슨모빌에서 석유 뽑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는 백치예요. 탄핵 인용이 끝나기 기다렸다가 3월 10일 날 끝나고 제가 11일 날 제가 감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감옥 들어가기 기다렸다가 그 6일 지난 3월 17일 날 들어왔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좀 과대망상입니다. 네, 백모가 감옥 들어갔구나 지켜보다가 6일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겉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트럼프 진영 최고의 글로벌 전략 싱크탱크 허슨 연구소, 여기서 살벌한 말이 나오죠. 전 허슨 연구소 대표, 현 허슨 연구소 일본 석좌 케네스 와인슈타인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지도자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섬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문재인처럼 그런 짓 하고서 몸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살벌한 말을 합니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동맹, 한일협력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굳건하게 함께 해야 되고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고 멀쩡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던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는 그리 흐리멍덩한 유형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허슨 연구소가 트럼프 글로벌 지정학 전략, 글로벌 전략을 총괄적으로, 사실상 총괄적으로 지금 튜닝해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반중 영어권 유튜버들은 중국 간첩들이 한국 정치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이 터졌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잘 보는 그 반중 영어권 유튜버인데 레이즈 리얼 토크. 예, 거기에 이제 제목을 보면 중국 간첩들이 얼마나 심하게 한국을 좀먹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어저께 올라온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at North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bringing communist influence to the Korean peninsula. China, a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has infiltrated their country quietly. China's extensive influence on South Korea is a subject often overlooked in the West.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officer once said in an interview that from economy, culture to higher education, there's no area in which South Korea has not been infiltrated by the CCP. 네. 한국은 중국 간첩에 대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다가 못해서 계엄이 터진 거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뭐 이 사람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반중 영어권 유튜버인 차이나 언스크립티드는 한국에서 그 계엄이 터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예. Not surprising.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Before we go off the rails, I do want to give some information about how deep the CCP infiltration is in South Korea. So the Democratic Party, the opposition party in South Korea, they have essentially endorsed China's one China policy with Taiwan. South Korea's version is China's version. No, not South Korea's version. The Democratic Party of South Korea, they have endorsed China's version, which is Taiwan belongs to us. Yeah. You know, they've accused the Conservative Party of provoking China by talking about Taiwan. South Korea apparently has the highest number of Confucius institutes in the world, which South Korea is a small country. Yeah. The weirdest thing is that there was a mayor of a South Korean city, I'm going to mispronounce this, Gwangju, in 2023, tried to build a park in honor of the guy who composed the anthem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a marching song for North Korea because he thought it would bring Chinese tourists to his city. That's very specific. 네. 이렇게 완전히 중국 간첩에서 걸레가 돼 있는 사회다. 지금 영어권에 상당히 그 많은 조회수를 일으키는 그 베스트로 꼽히는 이 반중 채널들이에요, 이게. 이 얘기들이 퍽퍽 튀어나오고 있다고요. 이 같은 대표적인 반중 유튜브 채널들은 미 국무부, 미 정보기관의 직간접적 지원 대상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미 국무부와 미 정보기관이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는 대상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깊고 정확한 정보를 전할 때가 많아요. 별로 과장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워낙 바빠서 요새 안 전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군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시진핑이 중국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맞아요, 보면. 그전에도 로켓군 그 숙청 이런 것도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그 자세한 내막이. 예, 그 다음에 왜 저기 그 중국 외교부장 날아갈 때 그때도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정보가 깊고 정확합니다. 예. 이제 뭐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이든 트럼프 지적이든 중국이 윤석열을 제거하고 민주당 이재명을 내세워 한국을 삼키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는 거를. 지금 이 탄핵 드라이브와 계엄 그 내란 올가미를
그 배후의 오나를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과 조중동은 이러한 중국의 음모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또 눈알에 뒤집혀서 날뛰고 있는 그 검경은 이러한 음모를 섬기는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는 게 한동훈이 이제 한덕수 총리를 보쌈해서 초헌법적 한동훈 체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가 곧바로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씨, 이거 헌법에 없는 개족보질 아니야? 주한미 대사가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한미 대사가 이 발언을 했다라는 게 언제 튀어나오냐? 이게 또 어느 자리에서 했냐? 예, 지난 9일 주한미 대사가 한덕수 총리를 찾아서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한테. 지금 그 한동훈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구도를 잡는데 그거 헌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물었다고 한덕수 총리실에서 나온 얘기라고 이게. 그 주한미 대사 예방은 9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거의 공개는 10일 날 오후야. 근데 10일 날 오후가 어떤 시점이냐면 철딱서니 없이 눈알 뒤집혀서 날뛰고 있는 사냥개처럼 날뛰고 있는 경찰이 한 총리를 입건한 직후예요. 한마디로 한 총리실에서 보낸 메시지는 그거지. 야, 이거 미국이랑 다 얘기 정리되고 있고 지금 되게 이런 선에서 이제 그 방어선을 치고 있어. 근데 왜 너희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막 그 날뛰냐? 야, 그거 좀 적당히 해라. 그거 뭐 너희가 뭐 눈알 뒤집힌 무슨 뭐 사냥개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래? 그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이런 메시지인 거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게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총리가 버티면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우선 당장 3명의 헌법재판관이 보충돼야 돼. 이거 누가 할 거야? 탄핵시키고 나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만약에 탄핵 심리가 늘어져. 내년 4월 초에도 추가 2명이 보충돼야 돼. 그거 누가 할 거야? 한덕수 총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지키고 있으면. 그 탄핵 과정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동안 뭐 얼마나 그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얼마나 지독하고 그 민주당 입법 독재로 행정부를 얼마나 골탕 먹이고 마비시켰는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한미 대사의 신속한 행보를 주목해야죠. 2016년을 제가 돌이켜보면 이 무렵,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가 탄핵 소추하기 직전 무렵에 황교안을 그 당시에 주한미 대사가 만나러 갔나? 그때 국회에서 민주당 유승민, 김무성이 날뛰어서 막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주한미 대사가 황교안 총리를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만났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때. 이번에 주한미 대사의 예방은 혹시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총리 당신이 버팀목이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버팀목이 되도록 돕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옆에 멀대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세워놓고서 마치 그렇게 보쌈을 해서 마치 그 초헌법적 한동훈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당신이 겁박을 하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마. 원칙대로 해.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주한미 대사의 방문이. 내가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거를 오픈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리실에서 오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팅이 있으면 오늘 미팅의 어떤 부분까지는 오픈해도 좋겠지요. 라고 서로 협의를 미리 해요. 미팅 끝나고 나서. 황교안 총리 때는 그게 없었어. 2016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내란의 유무죄를 따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거기다가 탄핵 없이 내란만 기소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유지되어 감옥 안에서 집어넣어도, 즉 법리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 기소를 하려면 최소한 탄핵 소추는 해놓고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탄핵 심리와 내란 재판 심리, 사법 심리와 헌법재판소 심리와 1, 2심 사법재판소 심리가 이게 동시 진행하는데 내란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탄핵이 먼저 끝나. 그럼 감옥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놨다 그래도 이 감옥에 있는 양반이 대통령 권한을 다시 가져가. 이런 황당한 일 벌어진다니까, 이거. 한 총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불과 몇십 명 안 되지만 그 국힘이 딱 버티니까. 저기 뭐 한동훈이 날려버리고 비대위 체제 가면서 추경호 그 비대위 체제 가면서, 예. 고우면 고, 있으면 이스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쟤들이 정말 이렇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뭐냐면 윤 대통령의 결기가 달라. 솔직히 말하자고요. 윤 대통령이 구수를 했잖아요. 사시. 저 서울대에서 참 구수하고 정신 멀쩡한 사람 드뭅니다. 내가 그래서 그건 인정해. 서울대 법대에서 보통 아시잖아요. 서울대 법대에서 빠른 애들은 옛날에 사시 어려웠을 때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막 붙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구수로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했겠지. 예,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구수를 하게 되면 내가 한동훈한테 묻고 싶어. 한동훈 씨, 당신이 아는 동문의 숫자가 많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동문의 숫자가 많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보다 9년 뒤에 학교 들어온 애들하고도 동기잖아. 말하자면. 서울대법대가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 전과자 비율이 제일 높은 대학 아니에요. 또 제일 많이 공직자 같고 제일 많이 출세했지만 전과자 비율도 전국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결기를 갖고 서울대 법대 출신답지 않은 결기를 갖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의 인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넓게.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의 뒷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황교안 총리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좀 격이 높죠. 셋째는 국힘 다수파의 단합이 있죠. 네. 네 번째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있고, 다섯 번째는 자유공화 시민의 에너지가 남달라요. 모든 측면에 걸쳐서 내란 올가미는 처음부터 무리수예요. 만약 저들이 처음부터 오직 계엄에만 집중해서 오직 탄핵만 다뤘었다라면 승산이 있어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야, 계엄이 장난이냐. 뭐 6시간 경고성 계엄 그건 말장난이고 하려 그러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면서 계엄을 가지고 탄핵만 하겠다라고 들었으면 말이 돼. 그럼 싸움이 돼요, 이게. 그러면 자기들의 행보도 일사불란해져요. 계엄에 대해서 자유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거냐 말 거냐 하고 그 심플해. 근데 이게 중국 간첩과 이제 민주당 같은 그 코아의 입장에서는 내란 올감이 없이 탄핵만 다루면 한독수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어려워. 그리고 승리를 한다고 쳐도 계엄 탄핵 심리 과정에서 왜 계엄을 경고성으로 초단기 계엄을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구구절절한 그 사정이 다 나오면 상처뿐밖에 안 남아. 설옥 성공해도 또 설옥 성공해도 뭐 그게 1년 반씩 이렇게 끌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조선일보나 한덕수는 찍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엄에 관한 탄핵이라는 거하고 내란이라는 거를 이제 비빔밥을 비빈 거예요. 마음이 급해져 갖고. 그게 이제 패착이야, 얘들의.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스텝이 꼬여갖고 내란 올가미를 당겼어. 뭐 자긴 여기다 걸어놓다고 당겼어. 근데 여기 실뭉치가 꼬였어. 나중에 당기다 보니까 지금 목에다 대고 당겼네. 윤 대통령 목이 아니라 자기 목에 대고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주국 간첩들, 민주당, 사냥개, 검경, 한동훈, 조중동의 집단적 정치 자살 행렬을 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게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스텝이 꼬여 있어갖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야, 상태가. 그러니까 막 검찰도 때리고 뭐 경찰도 때리고 뭐 공수처도 때리고 난리가 나고 이게 나 참 웃기는 거죠. 옛날에 한 40년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워커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에는 집단 자살을 향해 치닫는 냄비근성,
레밍 근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레밍 닮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저쪽 애들, 그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이른바 민주화한다는 애들이 무식한 소리를 해도, 저는 그때 저는 저쪽이었지만 저는 이 말은 기억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그 당시에 떠들었더라고. 80년대 초에 사람들이. 한국인을 들쥐로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밍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rat, 들쥐, rat하고 레밍, leming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레밍은 북극 다람쥐입니다. 이게 동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동화입니다. 동화와 영화가 있었는데, 레밍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뛰어서 가다 보면 절벽에서 이제 바닷속으로 앞에 게 튀어 들어가면 뒤에 그 레밍들이 그게 바다로 튀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서 바닷속으로 몽창 튀어 들어가서 싹 자살을 해버려. 그런 그 동화랑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레밍 그러면은 그 남비근성으로 집단 자살로, 자기 파괴적 집단 자살로 치달을 수 있는 집단 근성이 있는 것, 이 상태를 뜻해요. 근데 실제로는 레밍에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어쨌거나 워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인을 들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래트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레밍과 같은 집단 자살을 향해 치닫는 이 집단적 남비근성이 있다. 이 소리에 훨씬 더 아픈 소리죠. 사실은 훨씬 더 아픈 소리인데, 예, 참 레밍 때 같습니다. 중국 간첩들, 민주당, 사냥개, 검경, 한동훈, 조중동, 예, 레밍 만세네요. 예, 영화 속의 레밍, 진짜 레밍이 아니라 그 자기 집단 자살을 향해 치닫는 이런 남비근성의 지금 발작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